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널 최다 출연자시고요. 우리 미국 증시에 관한 좋은 인사이트 항상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어디였죠? 매일경제였나? 이번에 이제 요즘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검색하고 이제 모니터링 좀 하는데 네. 대표님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사실 국내 그런 경제 TV에서 방송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한국 증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서학개미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겠죠. 예, 그렇게 불러주셨겠죠.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정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질문 시작할게요. 먼저 이제 최근 이슈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 FOMC 비컷 했잖아요. 와, 저는 깜짝 놀랐는데 개인적으로 혹시 이 두 단계 인하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호재가 아닐 수 있다. 폭락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응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인하를 한 게 사실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FOMC 이틀간 했잖아요. 그 전에 장장 한두 달 동안 이제 이 50bp를 해야 된다, 25bp를 해야 된다.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FOMC 위원분들은 시장이 바라고 희망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지상과제 세 가지가 있죠.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완전 고용, 경제 성장 안정적인, 그리고 물가 안정.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50bp 인하한 것은 좀 돌아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시장에서 그런 갑론을박이 많으면서 리세션 컷을 하느냐, 인슈런스 컷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인슈런스 컷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조금 적당히 식고 있는데 더 식기 전에 보험성으로 인하를 시켜줘.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시장의 호재예요. 그런데 리세션 컷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름에 경기 침체가 이미 왔으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끊지 않으면 이제 경제가 나락으로 갈 거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아드님께서 말씀하신 50bp 인하에 대해서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는 리세션 컷을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신 분들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물론 금리 인하하고 나서 지금 영업일수로 한 이틀 지났고, 오늘 시장이 열리면 이제 3일째지 않습니까? 18일 당일날 시장은 조금 관망세에 따라서 흔들렸다가 19일날 폭등을 했죠. 저는 잠재적인 변동성은 있게 마련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잠재적인 변동성 외에는 분명히 경기가 그렇게 이따가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경기 전체 그림이 그렇게 심하게 감속을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그림이 전혀 아니거든요. 인슈런스 컷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경제 또는 주식시장에 더없이 좋은 호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페이지 제가 준비한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다플랏이 있고 중립금리 있지만, 제롬 파월이 18일 날 FOMC 하고 나서 미디어 인터뷰를 할 때 몇 마디 중요한 걸 제가 빨간 글씨로 써갖고 왔거든요. 미국 경제는 좋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표현을 몇 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2%대로 하락 중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더없이 우호적인 얘기죠. 최대 고용 지원에 강력히 전념할 거다. 이거를 영어를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쉽게 표현드리면 노동시장이 지금 조금 감속 초입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더 냉각되는 건 좌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50bp 인하하는 이유도 있어 하는 걸 내포하면서 더 이상 더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더 분명히 뭔가 스텝을 밟을 거야. 더없이 다비시한 비둘기적인 스탠스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거래되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투자 패턴 중에 하나가 미국 장기 국채 알채권을 사서 이렇게 투자하는 패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의 일환으로 ETF, TLT라든가 잘 아시는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담는 ETF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분들도 이렇게 레버리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장기 채권 레버리지에 또 ETF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이 표현 국채가 마이너스로 거래되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딱 보면서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비슷한 말씀에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2022년 3월부터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 기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0.25%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3.7, 3.8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 국채에 투자했던 분들이나 그렇게 유도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반드시 침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야 국채 금리가 탄력적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서 누차 뭐 저희 자체 유튜브를 통해서나 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롬 파월이 국채가 마이너스 거래되는 시대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국채 금리가 탄력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걸 공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함축적인 의미를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50bp 인하하는 걸 보고 새로운 추세라고 말하는 이는 없어야 한다. 이번에 50bp 인하했다고 해서 다음부터 또 계속 50bp 인하 이거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장담은 내가 못해. 다만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야. 어떤 분들은 제롬 파월이 그 인터뷰할 때마다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하면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런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걸 듣고 투자 판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롬 파월을 포함해서 연준 위원, 그다음에 지방 연은 촌재 총 19명입니다. 19명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드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받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이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는 얘기는 아울러서 투자도 정책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따른 투자도 실제 데이터, 하드 데이터, 팩트를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런 무책임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유추하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기로 이번에 또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아왔는데 이번 50bp 인하는 인슈런스 컷이었고 그래서 결국 경기라 뭐 주식시장, 자본시장에는 더 없는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리 인하 B컷이 뜻하는 바가 그냥 단순히 금리 인하만 하는 걸 뜻하지는 않아요. 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조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이따가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선제적인 조치였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기자회견 때 특히 저도 원하는 답을 너무 많이 듣긴 했는데, 그 미국 경제 이상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거 결국 이 한마디잖아요. 그런데 그 파월이 그 미국 경제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쫄쫄매면서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혹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선제적 인하였는데, 혹시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부작용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2단계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아드님 생각해 보세요. 장장 30개월 동안 고금리를 유지했습니다. 15개월인가를 기억하는데 15개월 동안 계속 금리를 0.25에서 5.5로 인상을 시켰어요. 맞아요. 5.5면요 역대급 역대급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서 레인지를 5.2에서 5.5였으니까 이제 50bp 인하했으니까 4.7에서 5.0으로 인하시킨 거잖아요. 4.75, 5.0 가운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책금리면 4.85 정도? 4.85면 높은 수준인가요? 낮은 수준인가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튄다? 뭐 100%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작용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 금리 이야기 말씀이신데 한국이랑 2% 정도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5% 정도의 금리면 미국 역사상의 그 뭐 80년대 이전 말고는 엄청나게 높은 금리인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높은 네네. 저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원래 그 정도면 주식시장이고 경제가 좀 박살나는 게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 고금리로 2년 가까이 저는 그 경제가 지속을 했다는 게 와, 난 그게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반갑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죠.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시작했던 22년 3월 이후에 22년도에는 아주 뭐 마음 먹고 그냥 경제를 옥죄자고 금리를 올린 기간이었으니까 주식시장은 폭락 또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희도 거기에 응당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22년도 한 11월 정도가 그때 변곡점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금리 꼭지점 딱 찍고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희는 그때 1년 내내 보수적으로 나왔던 포트폴리오를 22년도 11월 기준으로 이제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저희가 맞았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 아드님께서 표현해 주신 대로 미국 경기는 22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했던 그냥 보통 타성에 졌잖아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그때
기억해 보시면 22년도 겨울 23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올 거고 현금 준비해야 되고 역대급 위기가 올 거고 이런 목소리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경기 침체를 계속 부르짖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시장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 그 기간 동안 계속 출연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표되는 GDP 성장률이라든가 소비 패턴이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오늘도 그런 걸 쭉 한번 훑어보겠지만 굉장히 사운드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아주 탄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뭐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작년에 한 2번 빠졌다가 또 그 이상 올라가고 올해 초 불과 한 달 반 전이죠. 뭐 한 8% 9% 빠졌다가 지금 그 이상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경기 펀더멘털이 강력하다, 견조하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그 22년 그 11월쯤에 포지션 이제 제대로 전환하셨다고 했는데 와,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네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100 중심으로 아주 고배수로 위험하게 편중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 이제 그때를 잠시 생각해 보자면 22년 10월 말쯤에 한번 들어갔어요. 와, 바닥이다 생각했는데 좀 더 빠지더라고요. 12월까지 빠졌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한 번, 그리고 12월 31일인가 마지막 날 한 번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1월 2일인가 3일인가 뭐 1월 완전 초에 FOMC 하고 그 다음부터 파월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빵 떴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전까지 분위기 완전 미국 뭐 몇 년째 경침체 갈 거다, 뭐 주식으로 치면은 이렇게 쭉 떨어진 다음에 L자형으로 갈 거다, 막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어요. 온갖 비관론이 판을 쳤죠. 그런데 와, 하루 만에 파월의 한마디에 이렇게 그 전환이 되는 게 정말 그 힘이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지만 FMC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통위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자본시장뿐만이 아니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이 막강한 영향력은, 그러니까 온 그 전 세계 모든 투자 관련한 사람들은 FMC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온갖 집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울러서 또 하나 표현드리고 싶은 것은 FMC나 또는 제롬 파월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건 틀려, 왜 똑같은 얘기, 이렇게 그분의 의사 또는 그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아직 많아요. 맞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 분들. 그런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얼마나 그 경험이 많고 얼마나 우리나라 금통위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회적인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로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도 그런데 FMC 위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세계 대빵들인데. 그 리스펙 해야죠.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앞으로는 정말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노동시장이 중요한 것은 미국 경기는 자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항목을 보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순서대로 소비, C,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 이 공식이 경제 원론에 나온 어떤 한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X 또는 그러니까 수출 빼기 수입 이 두 개를 합치면요, 우리나라 1.8조 정도 돼요. GDP의 103%가 넘어요. 100%가 넘을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참고로 말씀드렸고, 미국 같으면 소비가 70에서 7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 의존형 국가입니다. 그러면 소비를 하려면 뭐가 우리가 따뜻해야 소비를 합니까? 주머니가 따뜻해야 소비를 하죠. 주머니가 따뜻해야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가 지금 1억 7천만 명 정도 돼요.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그럼 나머지 한 1억 몇 천만 명은 이제 은퇴자, 뭐 학생들 이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1억 7천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매월 들어오는 소득이 탄탄하다는 얘기고, 물가는 또 낮춰줘야 되는 게, 소득이 똑같다고 하면 물가가 낮춰진다는 얘기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가장 중요한 노동지표가 특히 미국처럼 소비가 GDP, 미국 1년 GDP가 28조 한 30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70에 75%를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소비만큼 소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노동시장이죠. 그리고 조금 뭐 이질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1989년도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천안문 사태는 뭐 민주주의를 위한 갈망에서 일어났던 사태가 아니었고 일자리,
청년 실업률이 그때 당시에 뭐 50%, 40%에 육박했었거든요. 노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실업률이 폭등하면서 일어났던 사회불안 요소입니다. 그 정도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노는 사람들이 많고 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 소비도 소비고 경제도 경제지만 사회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뭐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제롬 파월도 이미 미디어 인터뷰에서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노동시장 더 냉각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지금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경제지표 발표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주식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게 뭐 CPI하고 PC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 그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왜 CPI하고 PC는요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그거하고 이제 뭐 사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발표하는 지표고 그동안 한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거의 영향이 많지 않았던 지표예요. 와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뭐 PC 뭐 폭락하거나 폭등한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매주마다 이게 올 텐데. 자, 아드님 방금 아드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를 별로 우리가 주시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동안에는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과거 대비 좋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고금리 이거 버틴 거 대비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 실업률 4.3인데 그러니까. 4.15 다시 떨어졌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5%까지 실업률이 올라가도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4% 초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나 FOMC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4%, 3.8, 3.7 수준까지 떨어졌던 작년에 실업률이 떨어졌다가 하더니 4.3 갔다가 4.2로 지금 안정되고는 있지만 이러니까 미리 이제 이거를 노동시장이 아까 중요한 이유로 말씀드렸고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롬 파월이나 FOMC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미리 그래서 불을 꺼주자는 차원에서 인슈런스 컷을 이번에 했다. 이게 다 엮여 있는 것이죠, 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이거 하나에 대한 엄청난 변동성이 앞으로도 그래도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지겠네요.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네요.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악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작년부터 출연하면서 노동시장 얘기 나올 때마다 탄탄하고 실업률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거고 유달리 강조 많이 해주셨어요. 네,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차트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5페이지에 2001년도 11월 달에 인프라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8월 달에 자료 5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어요. 자, 이 세 가지 법의 효과도 효과지만 인프라법이라는 전체 이름을 풀네임을 딱 보시면요.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입니다. 인프라를 새로 다 전국에 깔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법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법을 만들 정도였고 2017년도 트럼프 정부 때부터 뭘 시행하고 있습니까? 리쇼어링 시행하고 있죠.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다 돌아오고 있어요.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공장 짓고 나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을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일자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이번 여름 7월 16일부터 8월 한 중순까지 한 달 정도의 이제 급락 시장이 있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으로 24만 9천 건, 25만 건 가고 이래서 이제 시장이 핑계를 찾았었겠죠. 그때 당시에 저희도 훼손이 많이 됐었습니다만 제가 똑같은 말씀을 여러 방송에서 똑같이 이거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 없다. 그냥 저가매수 기회로 삼자. 왜냐하면 이 시즈널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여름에는 뭐 이미 해묵은 얘기가 돼버렸지만 허리케인 때문에 일자리를 일단 뭐 며칠 일을 못 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산입이 되는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살짝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미시건주라든가 여러 캘리포니아주 뭐 이런 미시건주하고 갑자기 주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 주에서 여름 되면 여름방학 우리나라는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을 하지 않으셔도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일시적으로 계약이 해지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 또 계약을 다시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한두 달 동안 여름방학 때 실업률이 살짝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그래서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자동차 벨트 미시건주의 여름에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휴업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공장도 새로 좀 고칠 거 고치고 좀 새로 레노베이션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살짝 뜨게 됐던 이런 거였다라는 걸 목놓아 강조를 했었죠. 지금 보시면 작년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여름에 살짝 떴던 게 다시 안정되고 있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물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긴 흐름과 트렌드를 보는 것이고 로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과거하고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겠죠. 방금 그 핑계거리 찾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 그 얘기 공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지표뿐만 아니라 주마다도 또 지표 있잖아요. 그렇죠. 그 8월 달에 그때 8월 중순이었나 초였나 뭐 시카고 뭐 제조업 지수인가 뭐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시장 막 폭락하고 그 사실 핑계거리를 진짜 찾지 않은 게 없지 않아 싶어요. 평소에 아무도 관심이 없던 지수거든요. 근데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기회인데 와 투자하기가 좀 겁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네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경착륙이 올지 연착륙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긍정적으로 봐야겠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네. 저는 뭐 당연히 이미 연착륙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시 표현하면 이게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드릴까요? 8페이지부터 제가 몇 개 준비해온 차트를 한번 보시죠. 견착륙이라고 하면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러면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뭘 보고 경기 침체라고 할까? 공식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플러스 동시에 실업률이 창궐을 하고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의 부도가 막 증가를 하고, 주식시장은 당연히 안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이 버무려졌을 때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근데 지금 제가 8페이지부터 몇 개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GDP 성장률 1, 4분기 1.4%였다가 2, 4분기 3%로 상향 조정했고요. 아틀란타 연방은행 GDP 나오죠.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3분기 다음 분기 GDP 성장률 실시간으로 발표를 합니다. 9월 18일 기준으로 기존의 3분기 GDP 성장 예상치를 2.5에서 2.9%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가 지난 한 1년, 2년 보면 확실히 저도 JP모건 근무를 해봤지만 골드만삭스가 정보력이 굉장히 막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 같은 거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맞추고 있거든요. 9월 18일 같은 날 GDP 성장률, 3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3%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일단 뭐 소매 판매, 소비 이런 각각의 어떤 분야별로 살펴보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GDP 성장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GDP 성장률이 지금 3%에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지금.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기축통화국 군사대국 1위가 2% 후반을 넘어서 3%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는요. 경제가 굉장히 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무슨 경착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목놓아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소매 판매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아, 이것도 그 지표 소매 판매가 예전에 그렇게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아니었고 물론 중요한 지표지만 근데 최근에는 또 소매 판매가 또 굉장히 또 실업수당 청구코스처럼 파워가 좀 세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분간 계속 되겠죠. 어떻게 네네. 보세요? 사실 소매 판매가 아까도 제가 GDP 구성 항목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게 소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소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 또 그걸 지지해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참고 삼아서 알려드리면 미국의 소비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PCE라고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이런 제품을 사는 거, 상품을 사는 거하고 서비스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머리 깎아도 서비스 지출이고요. 의사분한테가 진료받아도 서비스 지출이고 이런 금융상품 상담에서 수수료 내는 것도 서비스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라고 하는 것은 소매점에서 이렇게 제품이 판매되는 거를 영수증 기반으로 해서 쭉 긁어모은 데이터니까 아주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미국 소비 전체의 한 30%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근데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패턴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 아주 중요한 지표였고 그동안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그 아까 아드님께서 그동안에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한 그동안에 좋았기 때문에 그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데이터 위주로 보는 사람들은 제가 제 거 한번 여러분 돌려보시면 출연할 때마다 기본 데이터들 노동시장, 소비, PCE 이런 것들 매번 짚고 넘어가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중요한 한 지표였고 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달에 소매 판매가 7월 대비해서 조금씩은 떨어진 거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혹자들은 소매 판매가 이렇게 몇 달 연속 계속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경기 침체발 무슨 이슈야 이제 신호가 나왔어 참 안타까운데 노동시장이든 어떤 지표들이든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라고 하는 게 안 좋고 좋고가 버무려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도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를 보는 것처럼 최근 한 3개월에서 4개월 거를 평균 내서 연율화를 해서 YOY로 연간 성장률을 봐요. 이 리테일 세일즈도 소매 판매라고 하는 것도 지난 6월부터 보면 6월 달에 먼스로 월간으로 0.9 상승, 7월 달에 0.7인가 상승, 0.6인가 상승, 지난달에 0.3 상승. 상승률이 조금씩 접어들었어요. 근데 그 세 달 거를 평균해서 연율화를 해보면 5.7%예요. 소비가 연율화로 5.7%대 성장한다는 얘기는 소비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고 8월 달에 소매 판매 발표된 걸 조금 뜯어보니까 온라인 세일즈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개월 동안 장장 고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뭘 위해서?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30개월 동안 유지를 해서 경기가 분명히 푹석할 거야. 이제 비관론자들은 그렇게 바로 가버려요, 해석을. 그런데 물가가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잡혔다고 보는 거잖아요. 물가가 잡히려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랑이었던 경기가 적당히 감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속해서 안정화 단계로 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추세가 떨어진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분명히 좀 올 거다. 이거는 너무 근거 없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8월 초에 사실 그 한 2주 동안 무섭게 떨어졌는데 저는 왜 무서웠냐면 좀 고위험 그 레버리지 좀 높은 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 제 자산 최고치 대비 딱 정확히 5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패닉셀이라는 걸 해봤어요. 안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은 뭐 이렇게 했다 나중에 물타기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운용사는 사실 그게 안 된다고 들었어요. 존폐의 위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야 어디 운용사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반토막 났대 그러면 거의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 손절 라인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그 이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셨는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저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먼저 제가 날 것으로 답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운용사 아주 유명한 큰 운용사 근무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패닉셀을 해야 되는 또는 급락하는 시장에서 아무리 뛰어난 펀드 매니저라도 대응하는 방법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락장을 잘 비켜갔다는 얘기는 급락장이 오기 전에 시장이 떴을 때 다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우연찮게, 그것도 우연이겠죠. 시장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기관 투자라고 해도 뭐 극소수는 있었겠죠. 근데 헤지펀드 하우스나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포지션을 좀 많이 줄여서 덜 속된 표현으로 터졌다거나 하는 곳이 있겠지만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은 딱히 방법 없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품 4개 운영하고 주식형 이노베이션 혁신 테마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고 자산 배분 리츠 안정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대표 포트폴리오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예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아까 아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7월 16일부터 정확하게 급락장이 시작을 하면서 8월 첫째 주 한 두째 주까지 이제 여진이 있어서 많이 한 10% 가까이 떨어졌죠. 뭐 개별 종목들은 거의 뭐 반토막 40%씩 빠졌고 했으니까 저희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맥시멈 드로다운이라고 합니다. 고점 대비 시장이 10% 빠졌을 때 저희가 마이너스 2.8%밖에 안 빠졌어요. 잘 방어하셨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랑도 자랑이지만 자랑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시장이 불장이라고 해서 모든 자산들을 위험 자산으로 다 이렇게 소위 그 몰빵을 하진 않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스탠스로 가져간다는 말씀을 제가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올라갈 때 1등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시장이 1% 오를 때 0.5%, 0.67%만 같이 오르자.
반면에 다른 포지션들은 시장이 빠질 걸 미리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자산을 좀 배분을 해 놓는다면 올라갈 때 적당히 참여하지만 시장이 빠질 때 적어도 꼴등 내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2002년 8개월 동안 저희 포트폴리오를 동일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이렇게 뭐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평균적으로 시장이 1% 오를 때 저희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0.67% 오르는 것 같아요. 시장이 1% 빠질 때 저희께 0.3%밖에 안 빠집니다. 이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운용하자는 전략이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시장이 1등 올라갈 때 1등하고 싶어, 빠질 때 꼴등해도 상관없어 이러면 그냥 온갖 주식으로 다 몰빵을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저희 같은 그래도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저희가 이제부터 크고 있긴 한데 고객분들의 자산이라는 게 1억이든 10억이든 1,000만 원이든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내 돈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제가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1등할 때 시장보다 막 시장이 1% 오르니까 2% 먹어야 되고 3% 먹어야 되고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로 성공한 케이스를 못 봤거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해 주셨고 저저번에 나왔을 때도 중요하게 강조해 주셨는데 맞아요. 투자는 분산으로 해야 됩니다. 자산을 잘 배분해야 되고 이번에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를 들어서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몰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스스로 포지션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레버리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거를 안전하게 배분해 보면 뭐 남들만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냥 꾸준하게 가지는 거죠. 진짜 주식이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하지만 8월 폭락 후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9월 초에 다시 또 주저앉았지만 원래 미국 주식은 전통적으로 8, 9, 10월이 약세장이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9월 달에 특히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하죠. 사실 과거의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일 뿐인데 이게 돌아보면 23년, 22년, 21년, 뭐 20년은 안 맞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맞더라고요. 저는 과거 데이터 저는 퀀트를 아예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 근데 보니까 진짜 8, 90이 약세장이 뭐 수십 년 거의 뭐 100년 역사 가까이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오늘 확실한 답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11페이지를 꼭 한번 나중에 삽입을 해 주십시오. 방금 아드님께서 중요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매번 그렇더라.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퀀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 펀더멘탈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월부터 어제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S&P 500의 패턴을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꼭 한번 제가 지루하시겠지만 꼭 읽어드릴게요. 작년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S&P 500이 장관 7.8%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3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18.7% 올랐어요. 그러다가 8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장장 10%가 빠졌어요. S&P 500이. 10%가 지수가 빠졌다는 얘기는 아까 표현해 주셨지만 개별 종목들은 20% 30%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10월 27일부터 12월 30일 말일까지 16%가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안에 캘린더율이 24.7% 오르고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올해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5.8% 빠졌어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8.6% 빠졌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유를 찾기 이전에 매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뭐 깊은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좀 얘기가 다르니 펀더멘탈하게 좀 걱정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매년 여름 상반기든 하반기든 한 번씩 이런 시장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종목을 하나 투자해놨는데 한 3, 4개월 만에 50%, 40%를 먹었어요. 뭐 수익률이 낮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불안해. 한번 이익 실현하려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이따 말씀드릴 또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한 번씩 셀하고 또 싸게 사고 뭐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매번 반복이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자금을 넣어놓고 한 번도 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뭐 저만 해도 애 유학도 보내야 되고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전세값도 올려드려야 되고 뭐 이런 자금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필이면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폭락장이 왔던 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아까 다시 좀 돌아가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게 폭락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다 그 이상 오르고 끝났단 말이죠. 뭐 지난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S&P 500이라는 게. 왜냐하면 경제 자체를 그렇게 정책 실효성이 아주 뛰어나게 잘 관리를 한 덕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뭐 딴 얘기이긴 하지만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불안불안하고 있고 한 번씩 빠질 텐데 이러고 있는데 7월 27일 날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25만 건으로 팍 뛰었단 말이죠.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되면서 실업률이 4.1, 4.3으로 훅 떴어요. 사실은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렸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다. 이거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전략적 진입점으로 삼아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지금 또 놓고 보면 제 말씀이 맞았죠. 그 이상 다 올라왔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CFTC에서 상품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엔화 투기적 선물거래소, 그러니까 엔화 엔캐리 청산이 갑자기 확 몰리면서 이제 그게 하나의 빌미 이유가 됐었는데 그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술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한꺼번에 훅 터지면서 그냥 패닉셀이 나왔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8, 9, 10월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9월 달입니다. 지금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97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부터 12월 매월 수익률을 평균을 쭉 내본 거예요. 2월 달에 마이너스 0.25%, 좀 약보합이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러다가 쭉 올라오다가 8월 달에 0.67% 빠집니다. 9월 달에 1.15% 빠져요. 그러니까 수치가 좀 작아 보이시겠지만 지난 몇 년입니까? 이게 한 40년 동안 매월 9월마다 평균적으로 1.25 빠졌다는 얘기는 그래도 9월 달에 많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9월 달만 되면 꼭 이러더라. 과연 그래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미국이 법인세를 내는 기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마어마하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망각을 하고 지나갔지만 로시아시아나라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신년제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로 음력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 세계 부를 상당히 많이 걸머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투자 업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규모가 그렇겠죠. 큽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분들이 연말이 되면 우리 뭐 합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포지션 정리하고 새로 이렇게 다시 또 북클로징도 하고 한단 말이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왜 9월 달에 이렇게 항상 빠지는지. 근데 실제로 보면요. 9월 달에 한 4개년 정도 빼고는 다 그냥 오르던가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한 4개년 정도 보니까 9월 달에 좀 빠진 게 왜 이게 9월 달만 되면 항상 빠지는 것처럼 느낌이 되냐면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가 시작했죠.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인가로 2002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9월 달에 저점을 딱 형성하고 그때부터 리바운드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 3년 동안 계속 흘러내린 게 9월까지 흘러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리바운드를 하고 한 10년 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 터졌습니까?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 브로더스가 공식적으로 파산선언을 시작한 날이 9월 달이에요. 그리고 불과 3년 전 2020년도 3월 달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고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설명했었지만 11월 달부터 불장이라고 저희는 봤다고 그랬는데 실제 주가의 저점은 9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닷컴 버블 붕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리하게 잡자고 해서 2020년도에 아주 아우성이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딱 하이라이트가 9월 달이었어요. 그 한 몇 개 년도가 딱 9월 달이니까 사람들이 타성에 젖는 거예요. 9월 달만 되면 항상 안 좋더라. 근데 실제로 뜯어놓고 보면 그 세 개 케이스를 빼고 나머지 9월 달 매년 그렇게 심하게 안 빠졌다니까요. 다만 법인세 납부 기간과 로시아시아나라고 그래서 유태인들의 신년제가 딱 겹치기 때문에 포지션 정리도 하고 주식도 팔고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돌아 왔지만 9월 달에 빠지는 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침체 일로에 있다. 이러면 빨리 짐 싸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소프트 랜딩이고 경제 성장률이 완연하게 잘 나오고 있고 노동시장이 탄탄하고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고 이러면 9월 달처럼 이런 패닉셀이 나오거나 뭐 한 2, 3%씩 쑥쑥 지수가 빠지는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땡큐하고 저점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이에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 지금 한 가지 지금 궁금했던 점이 풀렸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설 잠깐 이야기하자면, 제가 대표님 좀 출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7월쯤에 얘기했는데, 왜 9월 지금 이제 후반부에 딱 나오셨는지 제가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말씀들에 의하면 9월이 사실 전통적으로 약세장이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장기 투자자가 이 개념으로 보면 엄청난 투자의 기회인데, 이때 들어간 게 맞잖아요.
하셨잖아요. 아, 9월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보겠다고 나오셨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아, 뭐, 예, 그러시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저도 아버지랑 이제 나름 저도 수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투자하기 전보다는 아버지랑 경제랑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많이 나눠요.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여쭤보는, 배우자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측면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거 이슈, 이거 파워 엄청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엄청난 이슈 아니고 그냥 아주 일부분의 하나일 뿐인데 왜 이걸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이것 때문에 빠진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온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그 실제로 정말 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인지, 물론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달러의 파워가 그 일본은행의 영향이 생각보다 막강하다고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버님 의견에 하고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고요. 네네. 일부 영향은 있죠. 자,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캐리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요. 네. 정답 없어요. 그걸 집계하는 기관도 없고 집계할 수도 없고. 다만 그 8월 며칠인가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기자님이 어디서 그걸 소스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20조 달러인가? 20조 달러? 네, 뭐 한 2경, 3경 되겠죠. 그 정도라고 기사를 쓴 게 하나 있고, 제가 주로 보는 미국 이제 싱크탱크들 보고서를 보면 4에서 5조 달러라는 얘기가 있고, 이번에 난리가 났었을 때 금융고 월가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뭐 2.7조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와, 아예 예측이 안 되나 보구나. 규모 자체도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무서워하나 보다. 모르니까 네.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분명히 겹쳤겠죠. 그 엔화 순포,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그런 거잖아요. 80년대, 90년대 초반부터 일본 경제가 정말 이제 악화 일로로 치달으면서 미국 내의 자산 어떤 것들을 봐도 일본 국민들이 보니까 자국 내에서 투자할 만한 자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겠습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겠죠. 저는 이질적인 얘기지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서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주식 경제 조금 걱정되거든요. 뭐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뭐 꼭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분산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더 강력해 보이는 미국 시장 또는 해외 시장으로 투자를 일부분은 좀 가져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가 안 됩니다. 전 세계 2%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시장에서 몇백만 명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크게 너무 쉽게 표현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좀 크게 보면 얼마나 이 좁은 시장에서 사실 그게 팩트입니다.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우리가 거기서 한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을 바꾸는 이슈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렇죠. 그러면 40년 전에 와타나베 부인들이 해외로 이제 투자 소스를 찾아 해외로 투자를 했던 자금을 보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주식에 많이 넣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예대차 또는 채권에 많이 넣었을까요? 아무래도 채권에 많이 넣겠죠. 채권성 자산, 안전자산에. 근데 미국 금리하고 일본 금리가 지금 일본 금리가 올려서 0.2, 0.1인데 미국 금리가 50bp 내려서 지금 10년물 금리 3.8입니다. 2%가 넘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여기서 한 50bp 차이 난다고 해서 포지션을 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0.5, 1%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존의 큰 기류를 바꿀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은행들이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만 거기서 빌리지 않아요. 뭐 저 아는 어떤 한의사 아는 후배도 일본 은행에서 싼 금리로 빌려서 병원 차리고 이랬거든요. 심지어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몇 천억씩 그냥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만 전체 엔캐리 규모에서 아주 소수 포지션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싼 엔화로 돈을 빌려서 달러로 바꿔서 달러성 자산, 뭐 미국 주식, 채권, 뭐 뮤니시플 본드, 뭐 채권 이런 거에 투자해놨던 걸 일시적으로 정리하면서 그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겹친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미 끝났고, 최근에 뭐 자료는 제가 갖고 오긴 했지만 설명만 그냥 드릴게요. 상품거래위원회에서 집계하는 엔화 투기적 거래 포지션을 보니까 지금 한 5만 2천 계약 규모로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플러스란 얘기는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를 계속 더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달 전처럼 엔캐리 청산을 쭉 하면서 엔캐리로 했던 막
미국 주식을 팔고 이거하고 반대 포지션을 또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본이 사실 지금 7년인가 8년째 제로 금리 거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포지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 0.25인가긴 하지만 그 앞으로는 뭐 금리를 다시 내리지는 않고 이제 조금씩이나마 계속 올릴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달러의 영향이 환율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미국은 영향이 있겠죠.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금리를 내려가는 추세고 일본은 올리는 추세니까. 네. 근데 시장에 어느 정도 작용할지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어바웃으로만 방향성으로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환율을 먼저 따져보자는 거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환율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원달러 환율, N달러 이거는 다 상대 환율입니다. 달러와 N이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지냐 싸지냐. 달러와 원화가 상대적으로 비싸. 이건 상대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가 얼마나 경제가 얼마나 경제가 쉽게 말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그 나라 원화값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원화값은 비싸지는 거죠. US 달러 경제가 살찌워지고 강건해지면 달러 값이 비싸지는 것처럼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환율은 정확하게 나타내 주질 못해요. 그거는 뭐 헤지 포지션이라든가 뭐 수급 이런 것들이 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대 환율을 보지 않고 뭐 참고만 할 뿐이고 실제로 환율을 판단할 때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봐요. Real Effective Exchange Rate라고 그래서 REER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오늘 갖고 오진 않았지만 프레드라고 하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온갖 데이터들을 다 공개하는 데이터를 보니까 US 달러가 연초 이후에 작년부터 그랬지만 연초 이후에 US 달러의 그 실질 실효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엔화권 제가 솔직히 못 봤어요. 엔화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지금 센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 봐야 1%도 안 됩니다. 안 연간 되죠. 성장률이. 미국 어떻습니까? 지금 3%에 육박하고 있어요. 큰 대세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3%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수년째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20년째 없으니까.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목소리 사실 지금 승부는 미국 증시의 승부는 경기 침체라고 봐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한 시간 얘기하면서 계속 소프트 랜딩이다, 경기 벌써 한 시간 침체라고 됐나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왕에 질문 주셨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지금 14페이지부터 보실 텐데요. 8월 CPI 제가 수치 하나씩 소개해드리지 않을게요. 물가는 이미 오프 더 테이블 돼버렸죠.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거는 뭐 지난주 FOMC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수치로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다 하락했고 수입 물가지수까지 합쳐서 이 세 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를 합쳐서 정작 중요한 매월 말 정도에 발표하는 PCE 물가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물가지수예요. 그것도 하향 안정화돼서 나올 걸로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나온 걸 갖고 그 평균을 내서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 안정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매 판매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YOY 그러니까 연간으로 또는 뭐 핵심 소매 판매라고 할까요? 변동성이 심한 자동차 가격과 휘발유 가격을 뺀 이런 가격들도 지지난달 0.4에서 0.2로 하향 안정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 소매 판매는 하향 안정화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조금씩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그 아까 소개드렸던 리테일 세일즈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GDP 계산하는데 산입이 되는 항목들만 모아놓은 걸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이 컨트롤 그룹 과거 한 3달, 4달 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수치로만 말씀드렸는데 6월 달에 0.9, 7월 달에 0.4, 8월 달에 0.3 조금씩 하향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해석한다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조차도 과거 3개월 걸 이 빨간 글씨로 써드린 3개월 걸 평균해 보면 연유라 해보면 5.7 여전히 좋다는 거예요. 옆에 9월 17일 같이 발표된 산업생산 보시면 YOY로 지난달 마이너스 0.7이었던 게 지난달 8월 달에 0.0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먼스온먼스로도 지난달 마이너스 0.9였던 게 지난달 8월 달에 0.8로 대폭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9월 18일 발표됐던 저는 사실 주택 부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든 이 주택 부문 경기가 경제 전체 한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큰 분야예요.
여기서 주택부문이라고 하면 주택 가격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주택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지만 주택부문 경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새로운 그 주택을 건설하기도 하고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걸 또 허가해 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경기 펀더멘털이거든요. 주택 부분의 펀더멘털이거든요. 그 펀더멘털을 보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나 건축 허가 건수가 파란색하고 회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쭉 떨어지다가 지난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빨간색으로 보시는 30년물 모기지금리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7% 후반에서 8% 정도 됐던 게 이번에 지금 6.2%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30년물 모기지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연동이 돼서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이제 기준금리를 50bp든 뭐 다음 달 25 계속 할 텐데 뭐 영향받아서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주택부문 경기도 계속 이제 리바운드 하지 않겠나. 그래서 8월 달이 그걸 나타내는 지표 수치였다고 봐요. 그리고 20일 날 발표됐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21만 9천 건 나왔습니다. 참고로 25만 건 정도까지 되더라도 경기 침체를 우리가 얘기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실업률이 5%까지 가더라도 경기 침체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 정도 돼야 이게 경기 침체 당시에 왔던 수치라고 봅니다. 21만 9천 건, 23만, 22만 건 아주 그 평년에 안정화된 상황이라는 거고요. 자, 노동시장 괜찮죠? 이런 것들을 다 믹스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틀란티 연방은행에서 3분기 GDP 나오 성장률 발표 2.5에서 2.9로 상향 조정을 했고 골드만삭스에서 2.5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까지 많은 지표가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한 6가지 봤잖아요. 그런 지표들이 소매 판매 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고 소매 판매조차도 온라인 세일즈는 계속 폭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고금리가 되고 상황이 조금 뭐 감속을 한다고 하면 백화점 세일즈보다는 우리는 아울렛 가는 것이고 뭐 할인 안 한 가게보다는 할인한 가게를 가서 사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까지 봤던 그림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그림인가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 랜딩까지 우리가 표현하지 말자는 거죠. 차라리.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입니까? 경기가 괜찮다는 지표들입니까? 경기가 괜찮다는 지표들인 거잖아요. 데이터를 갖고 팩트를 놓고 판단해 봤을 때 적어도 소프트 랜딩 이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사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왔다 하면 주식시장 벌써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리 반영을 하기 이 고금리를 이렇게 버틴 것만 해도 저도 사실 흔적성은 없는데 네. 아니 타 유튜브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자꾸 그 경기 침체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딱 그 보는 관점에서 나는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너무나 많이들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 큰 걱정은 없거든요. 생각나는 김에 네네. 지난 9월 12일 날 에보코 ISI라는 독립 리서치도 하면서 IB 꽤 큰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기에 에드 하이먼 회장이라는 분이 18페이지 갖고 왔는데요. 과거 3년 내내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했던 그 뭐랄까 좀 비관론을 계속 견지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9월 12일 날 에드 하이먼이 경기 소프트 랜딩 연착륙으로 갈 거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10가지 근거를 제시한 걸 제가 갖고 왔거든요. 하나씩 읽어드리죠. 이제까지 언급됐던 것들입니다. 실업급여 청구 건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유동성 풍부한 상황이다. 소비자 순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이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떴죠. 주식시장 급락장을 포함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투자해놓은 사람들 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은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자산 효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또 센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됐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증가할 거다. 가격은 똑같은데 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내가 소득은 똑같은데 물가가 하락했다면 실질소득은 증가하는 것이잖아요. 소비를 또 지지하는 지표인 것이죠. 경고한 소득 비슷한 얘기고 기업이익 증가. 지난 2, 4분기에 그 분기별 EPS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8.9% 예상했었는데 거의 10.8%인가 11% 가까이 기업이익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세 자체가. 기업이익이 계속 개선됐다는 얘기는 회사도 좋겠고 주가도 당연히 좋겠지만 또 하나의 숨은 의미는요. 기업이 계속 증가를 하면 기업들이 해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동시장이 그래서 견고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난주에 장장 30개월 만에 고금리를 인제 깨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경제 전체, 자본시장 전체 아주 막강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글로벌 단기금리 하락 뭐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하셨고 견고한 주택시장 아까도 봤었지만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든가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이 아주 대폭 개선되는 추세가 지금 보였었거든요. 8월 달에. 뭐 견고한 주택 시장이라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지속될 거다.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연거푸이 강조드리지만 미국 경기 소프트 랜딩 이상 갈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10가지 그 에버코어 ASA 회장 그 입장 바꾼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서민들이 많이 이제 그 바로 체감을 하는 거는 사실 주식 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주식은 뭐 하는 사람이나 알지 모르는 사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집값은 뭐 그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다 본단 말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5%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서 지금 1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집값이 안 떨어지고 미국 집값 그 평균 그래프 보니까 S&P 500처럼 그냥 우상향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금리 지금 3%대 3.5%대 올렸는데 집값 이렇게 그 코로나 때 그 폭등 대비 좀 한 20-30% 정도는 평균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와 미국은 5% 이상의 금리를 올렸는데도 집값 엎드려 그냥 우상향이더라고요. 이제 집값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그 주택 수요 대비해서 공급 자체가 굉장히 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택 가격만 놓고 보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세팅을 잘해놨구나. 뭐 잘했다고 표현을 할지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안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자산 효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채권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 중요한 주제죠. 네, 사실 채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2단계나 인하했습니다. 비컷 이후에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 그 금리가 이제 하면은 채권 가격도 변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야 할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언급했었죠. 최근 한 2-3년 동안 22년 3월달 이후에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그 이전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0.25% 수준에서 거의 5% 가까이 갔다가 지금 3.7, 3.8로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이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미국 장기 국채 알채권을 직접 사서 투자하는 패턴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채금리도 따라서 인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19페이지 지금 써갖고 왔는데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형성되는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지난주에 FOMC 끝나고 제롬 파월께서 중립금리를 기존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중립적인 금리 수준이 미국 경기 어느 나라의 경기를 화랑으로 내몰지도 않고 긴축으로 내몰지도 않는 적당한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해요. 정답은 없어요. 2.8 기존 중요한 건 2.7에서 2.8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중립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금리가 상향 조정됐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으니까 상향 조정했을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향 조정을 했을까요? 경기가 좋으니까 상향 조정을 했다. 이 대전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기 금리가 결정되는 내역은 19페이지에 써드린 대로 경기 변수나 갖가지 매크로 변수가 다 반영이 돼서 장기 금리가 아까 중립 금리 2.8에다가 우리가 이제 2년물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높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년 있다가 만기가 되는 채권보다 10년 있다 만기 되는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금리를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10년물 기간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1% 정도 봅니다. 단순하게 중립금리 2.8에서 기간 프리미엄 1%만 더해도 얼마가 나오죠? 3.8이 나오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간 프리미엄을 영향 주는 변수들이 아까 언급드렸던 경기 변수, 매크로 변수 몇 가지가 얼버무려서 반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수급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간 프리미엄에 뭐 금리가 낮아지냐 높아지냐는 채권을 살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좀 낮아지는, 채권을 살 사람이 적어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높아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얘기해요. 수급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하나는 물가.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기준금리 높여서 뭔가 불안하니까 채권에서 손을 떼고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0.25였던 게 5%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경기가 반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미국 채권에 국채에 수급은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물가는 안정됐죠.
큰 이슈가 아니야. 그럼 남은 게 어떤 이슈가 남습니까? 경기 성장률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경기가 괜찮으니까 종용됐겠냐, 안 좋으니까 상향 조정됐겠냐. 경기 성장률이 좋다는 얘기죠. 경기 성장률이 좋으면 금리 기간 프리미엄이 안 빠집니다. 중립금리 자체도 안 빠져요. 그러면 장기금리가, 기준금리가 빠졌다는 얘기는 국채의 단기금리는 연동을 하겠죠. 이 기준금리 자체가 단기물 금리를 갖고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제가 좀 그려왔습니다.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단기금리와 중기금리, 장기금리, 다시 말하면 2년물, 5년물, 10년물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파란색이 작년 7월 3일 날 현재 수익률 곡선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7월 3일 날 2년물이 4.94%였고 5년물이 4.2%였고 10년물이 3.86%였고요. 30년물이 3.87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7월 3일 날 빨간색이었다가 6개월 있다가 올해 초 1월 1일 날 주황색으로 쭉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가 7월 30일 날 회색으로 쭉 조정이 되더니 9월 23일 날 군청색으로 이렇게 쭉 조정이, 그러니까 1년 동안 파란색에서 군청색으로 수익률 곡선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 국채 금리가 1년 1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2년물 금리가 134bp가 빠졌습니다. 1.34%가 빠졌고요. 50년물이 70bp가 빠졌어요. 0.7%가 빠졌는데 10년물이 12bp 정도 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빠졌죠. 장기 금리는 뭐 거의 안 빠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3.7, 3.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가가 안정되면서 기준금리도 하락이 되니까 단기금리가 거기에 연동돼서 많이 빠졌고 장기금리가 이만큼 덜 빠졌다는 얘기는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경기 성장률이 사운드하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경기 성장률이 우리는 사운드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러면 단순한 논리로 장기금리가 많이 빠질까? 안 빠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빠져도 뭐 한 20-30bp 3.78에서 3.5 깨질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채권 전략을 짜더라도 단기금리에 따라서 단기금리가 분명히 빠질 거예요. 기준금리가 빠질 거니까. 그러면 단기 채권, 단기 국채금리가 빠질 때 수익을 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 이제까지 우리 2-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장기 국채 막 알채권 투자하고 장기 20년 이상짜리 국채에 투자하는 ETF, TLT 또는 거기다가 레버리지를 섞음까지 막 투자,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그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권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채권이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네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체리니가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채권도 이제 뭐 일반 주식처럼 그냥 수익률 위주로 보는 그 종목들이 있고 뭐 이거를 이제 월배당으로 해서 전환해서 하는 그 종목들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지금 말씀해주신 채권 투자하면서 월배당으로 하는 TLTW가 그런 편이죠. 네네.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옵션을 사고 팔면서 팔 때 오는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차라리 그런 전략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장기 국채 금리가 공격적으로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 국채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에 오롯이 플레인하게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배당을 좀 주면서, 그러니까 배당 수익도 수익이지만 가격이 뭐 오히려 금리가 좀 올라서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 배당이 좀 상쇄해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전략으로 좀 들어가서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하면서 장기 국채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 관리를 병행하시는 전략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증권사에서 이제 미국의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종목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커버드 콜의 옵션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해서 이거를 월배당으로 하는 종목들이 갑자기 많이 상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